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절에 pH 들어갈 차례인데요. 자, pH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화학에서 기본으로 다루고 있는데 환경공학에서는 모든 그 수질, 특히나 수처리에서나 뭐 각종 반응과 관계된 개념에서 pH는 그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자이며, 그리고 그 조건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영향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를 계산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pH 그 기본적인 정의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계산을 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까지 이 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물에 그 어떤 산이라고 하면 수소이온 농도를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알칼리, 보통은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도 다양합니다만 산할 때 수소이온 농도라면 그에 대응하는 게 수산화이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산화기. 어쨌든 산이나 알칼리의 강도를 나타내는 그 지표로서 그 정의를 보게 되면 무엇으로 나타내느냐면 바로 수소이온 농도, 이게 몰 농도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몰 농도입니다. 그래서 몰 농도, 수소이온 농도의 몰 농도의 역수의 로그, 상용대수를 취한 것을 우리가 pH라고 한다. 자, 로그를 계산하게 되면 로그는요, 로그 A 더하기 로그 B, 이건 어떻게 될까요? 로그 AB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그 계산, 이게 빼기면은요 나누기가 되고,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로그에 있었을 때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 하게 되면 얘는요 로그 A 나누기 B예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라는 것은요, 마이너스 1승 지수로 올라가게 되는데, 마이너스 1승은 우리가 역수로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수니까 이건 어떻게 마이너스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환경공학에서 로그를 취급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pH, pOH 계산할 때 정말 이거는 아주 조금 사용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환경부 시험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반응 속도, 반응식, 반응조에 대한 개념인데,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걸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 이런데, 우리가 보통은 자연계에서, 특히 수계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건 1차 반응을 따른다. 그리고 가끔 언급되지만 방사능의 반감기도 1차 반응에 따라요. 그래서 1차 반응식에서 따를 때 그때 이 로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그 계산이 주구장창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소음 진동이에요. 소음 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음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3승에서 10의 1승 뭐 이렇게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게 표현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거를 10 곱하고, 그러니까 로그를 취해서 10을 곱해가지고 데시벨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소음 진동을 나타내는 데시벨이라는 단위는 무조건 로그 계산인 거예요. 그 정의가 로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 진동에서는 로그 계산, 그리고 지금 수질에서 로그 계산이 잠깐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로그 계산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거기에 로그과 관계되는 것은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응용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만 알아도 로그 계산에서 별 어려움 없이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그를 계산하는 방법 플러스 똑같은 겁니다. 지금 로그에 있었을 때 분모로 표현된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로그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다시 리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지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물에 이온화죠. 보통은 우리가 상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도 상온 25도씨입니다. 25도씨일 때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H2O가 있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얘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해리가 돼요. 그런데 이게 엄청 해리가 많이 되나요? 아니죠. 엄청 작게 해리가 됩니다. 얼마만큼 작아지느냐면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농도의 몰 농도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 항상 일정한 25도씨엔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래서 온도가 약 35도씨에서 60도씨 사이인데 그 몇 도씨인지는 정확하게 잊어버렸는데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13승 정도가 돼요. 자, 10의 마이너스 13승이 큰가요? 10의 마이너스 14승이 큰가요? 10의 13승, 10의 마이너스 13승이 더 커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었을 때 이건 이제 지울게요. pH 2를 표현하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로는 얼마인가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몰 퍼 리터라는 단위가 져요. 자, pH가 4예요. 얘는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로서 환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게 pH로 계산하는 값이 커지는 것과 그 다음에 몰 농도로 있었을 때 값이 커지고 작음이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이온에 대한 정의를 할 때 한번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세요. 저는 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몰 농도 또는 로그 농도 계산함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실수를 좀 덜해요. 이럴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앞서서 온도가 25도씨 상온일 때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둘의 용해도 적을 곱한 게. 그렇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용해도 적이 10의 마이너스 13승으로 줄어들게 되죠. 자, 10의 마이너스 14승일 때 중성이 얼마?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러면 pH로 따지면 pH 7이래요. 근데 온도가 60도씨로 올라가서 이 용해도 적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3승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중성은 몇 pH가 얼마가 되나요? 6.5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짝 한번 건드려 주는 거는 pH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기로 한다면 상당히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구급 시험에서 이렇게 온도에 지금 우리가 상온에서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이 조건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단지 밑에 이 용해도 적의 특징을 보게 되면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이온화되는 정도인데 이온화되는 농도가 커지겠죠. 이온화되는 농도가 커지게 되면 이 K값이 커지게 돼요. 용해도 적이 커지게 되죠. 이 용해도 적이 커졌을 때는 이걸 pH나 pOH 값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 값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봤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물은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면은요, 거의 우리가 숫자로 재세지도 못해요. 0을 한번 하면 0.000000000000001이에요. 이렇게 아주 작게 해리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값은 25도씨에서 변함없이 항상 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H나 pOH 또는 우리가 산과 염기에 반응했었을 때 pH 값을 주어지게 되면 이걸 반응식에 적용을 해서 농도 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의 정의 이거는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변형을 시켜가지고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단원 확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당연히 pH 알고 있는 것. 그런데 정의가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이 기초 이론 부분은 한두 번만 찝으면 그 다음에 안 봐도 될 만큼 아주 기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었던 거야 라면 확인하시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건 몰랐어. 그러면은 한 번만 더 보셔서 완전 내 걸로 만들어 버리시면 다음부터는 안 봐도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수처리했을 때 우리는 환경공학을 하면 우리 환경공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포커스로 접근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pH가 반응과 관계돼서 화학적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pH만으로도 우리가 자연수에서의 성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대기 중에 많이 존재하는 것 하면 질소, 산소예요. 질산, 이네. 그래서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순으로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약 350ppm 있는 게 정상입니다. 산소와 질소가 99%를 존재하고요. 아르곤이 0.9%를 차지해요. 0.1%가 이산화탄소, 네온, 기타 등등의 여러 가스들이 합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게 350ppm인데 우리가 느낄 때는 대기 작아, 산소에 비해서. 그렇지만은 이게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그 정도 존재함으로 인해서 대기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강우에 녹아 들어갈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요. 그러면 강우의 pH가 얼마가 되냐면 5.6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성이 pH 7인데 우리가 그냥 오염되지 않은 천연 강우가 pH 5.6이에요. 그 5.6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는 거는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소, 수중에 이산화탄소가 많게 되면 탄산가스가 많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탄산가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사이다, 콜라 이런 탄산음료 팍 하면은 기포 나오죠. 이런 가스 형태로 많이 녹아 있을 때는요. 탄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산으로서 작용해서 pH가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도 있어요? 중탄산염이 있어요. 자, 중탄산염은요. 물에서 또 어떤 반응을 하느냐면 계속 반응을 해서 수산화기를 생성할 수 있는 반응의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중탄산염, 탄산염, 수산화기 이 세 가지 물질을 우리가 알칼리도 유발물질이라고 합니다. 알칼리도 유발물질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환경 기초에 한 4주에서 5주 정도 넘어가게 되면 BOD, COD 하고 난 뒤에 경도랑 더불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질을 나타내는 여러 이제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데 이 세 가지 물질을 알칼리도 유발물질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물질이 주로 알칼리성의 존재를 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서 탄산가스로서 많이 존재하면 pH 5.6의 약산성을 이루게 되는데 얘네들이 어떠한 조건으로 화학적 반응을 거치게 되면 알칼리도 유발물질을 만들어서 pH가 약 8 이상의 약알칼리성이나 알칼리성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물질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탄산가스가 어떤 형태로 물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물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중에 이산화탄소가 탄산가스 형태로 녹아 있으면 약산성으로서 얘는 약산성 물이야. 자, 산성 물질이라는 것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부식성이 있다라고 해요. 자, 산성에서는 뭐든지 다 녹이죠. 수소이온이 물질 금속이든 유기물이든 잘 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식성이 있는 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성으로 가게 되면 알칼리성은 침전성이 있는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도 유발물질이 많게 되면 알칼리성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pH가 알칼리성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금속형 양이온염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해서 침전물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성인 물은 부식성이 있는 물, 알칼리성인 물은 침전성이 있는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이산화탄소가 근원이 돼서 물에 녹아 들어갔을 뿐인데 탄산가스로 존재하게 되면 산성, 약산성, 부식성 물이고 알칼리도 유발물질로 존재하게 되면 침전성이 있는 물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 많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물의 성질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걸 볼까요? 알칼리도 유발물질을 우리가 왜 알칼리도 유발물질이라고 하는가 봤을 때 pH가 우리가 5.6이면 이 정도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대부분의 형태로 존재하는 걸 보게 되면 6.5 이하에서는 탄산가스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탄산가스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면 아까 약산성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탄산가스가 주된 형태라면 pH 6.5 이하의 약산성. 그래서 대기 중에서는 우리가 강우의 평균 pH를 5.6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앞서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에 의해서 얘가 중탄산염이 되거나 탄산염이 되거나 수산화기가 되면 얘가 알칼리도 유발물질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존재하는 pH의 영역을 보게 되면은요. 이 pH 약 7에서 8.5 사이에는 바로 중탄산염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pH가 약 9 정도가 됐을 때는 얘는 탄산염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많이 존재를 하고요. 일단 pH가 10이 넘어가게 되면 수산화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들어가서 물과 반응을 해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 pH가 달라져요. 이것도 이게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가 바로 그 물이 지금 어떤 pH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pH가 뭐 5 이하라고 합니다만 이제 6 이하다, 6.5잖아요. 6 이하다라고 한다면 주로 탄산가스 형태로 부식성물, pH가 9 사이까지는 중탄산염, 8.5까지라고 얘기해요. 보통 8.3이라고 나와 있는 교재도 있고 8.5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주로 보통 8.5 정도 부근에서는 중탄산염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9 정도에서는 탄산 형태로 존재를 하죠. 이제 탄산염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죠. CO3 E- 형태로. 그 다음에 pH가 10 이상일 경우
보통 9 이상에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만 10 이상에서는 주로 뭐로 존재한다? 수산화기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탄산가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탄산가스, 중탄산염, 탄산염까지는 CO2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C가 안 들어가 있죠. 탄소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가끔 알칼리도 유발물질을 표현하는데 틀려지지만 알칼리도 유발물질은 수산화기, 탄산염, 중탄산염 세 가지를 알칼리 유발물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주로 존재하는 영역의 pH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알칼리도 유발물질이 세 가지구나 라는 거 벌써 알았고 이 물질들이 많이 존재하는 pH의 영역이 정해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래 알칼리도 유발물질이 있다라는 거 좋아. 그러면 이것이 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산성이야, 부식성이야 이것만 끝나나? 아니죠. 자연계에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에 앞서서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리 먼저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호소수에 라거나 하천수, 조류가 번성한 하천수에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요. 호소수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조류가 많이 번성하고 영양화 물질이 많으며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많다라고 조건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알칼리도가 또는 pH가 낮은 호소수 이러면은 그게 아니지만 그냥 호소수에 하면 알칼리도가 충분하구나.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충분하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충분하다라는 것이 이 조류가 번성했을 때 수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pH가 변화하는 것을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는 화학약품 넣지도 않았어요. 근데 호소수에 조류가 번성을 했어요. 부영양화를 하면서. 조류가 번성했을 뿐인데 거기에 수계가 완전히 성질이 달라지면서 pH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 수 있죠. 자, 먼저 조류는요. 수중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다 소모를 해요. 그래서 수중에 녹아있는 탄산가스를 이게 잘못됐네요. H2O인데 얘가 삭제돼야 되는데. 자, 이게 H2O입니다. 그래서 H2O인데 이 CO2와 물이 만나게 돼서 여기 햇빛이 들어가야 되죠. 광합성이 있으려면. 광합성이 있으면 햇빛이 있어서 이게 유기물의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CH2O 이 형태가 유기물의 단순한 형태고 이게 6개가 되면 C2H12O6가 바로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장 단순한 형태의 유기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기물이 됩니다. 유기물이 되면서 남는 O2 하나 띄어져 나오는 게 바로 조류의 광합성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을 한다. 뭘 소모해요? 이산화탄소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여기 있죠. 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안정한 상태로 존재를 했었는데 이 양이 줄어드니까 알칼리도 유발물질이 풍부하다. 뭐가 많아요? 중탄산염, 탄산염, 수산화기가 충분해요. 자, 그러면 중탄산염이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중탄산염이 많죠. 그럼 얘가 수계에 남아있는 수소이온과 반응을 해서 이 CO2를 보충을 합니다. 줄어들게 되니까 조류가 얘를 소모해버리니까 중탄산염이 상태 변화를 하면서 CO2를 보충을 해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소이온을 소모를 해버렸죠. 그럼 수소이온 pH가 변해요. 그럼 중탄산염이 지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수소이온을 내보내면서 pH를 맞춰줘요. 계속 수계의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완충시키려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수소이온을 보충하면서 pH가 변화가 없는데 중탄산염 2개가 CO2랑 CO2E- 바뀌었어요. 알칼리도 유발물질 1당량 2개, 2당량이 소모되어서 중탄산염 2당량 하나로 만들어진 거죠. 당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알칼리도 유발물질은 2당량 줄어들어서 2당량이 생성이 되었어요. 알칼리도 유발물질은 변화가 없는데 형태는 중탄산염에서 탄산염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물의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중탄산염으로 존재해서 pH 8 정도에 있던 물이 지금 탄산염이 있는 pH 9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존재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pH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중탄산염이 이렇게 계속 생기면 중탄산염은 또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중탄산염이 소모되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탄산염은 소모되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중탄산염과 수산화기로 생성되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2당량이 소모되어서 2당량이 생성되고 이 2당량이 다시 소모되어서 2당량으로 나누기 때문에 알칼리도의 당량수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탄산염으로 존재했던 pH 8 정도에 존재하는 중탄산염이 수산화기를 생성을 합니다. 자, 수산화기가 많아지면 pH는 알칼리성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조류가 단지 광합성을 했을 뿐인데 그 물에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많게 되면 pH가 올라가요. 자, pH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까 뭐다? 아까 침전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수계가 침전물로 인해서 탁해지고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좀 빨리 오염이 되는 형태, 탁도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죠. 물론 조류 그 자체가 자기 자가세포로 인해서 조류가 굉장히 작은 입경이 작죠. 그래서 수계의 탁도를 흐리는 데에다가 또 알칼리도가 충분한 상태에서는 pH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침전성이 강해지는 물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오타입니다. 자, 그래서 알칼리도, 총 알칼리도의 양은 변화가 없으나 그 존재 형태가 중탄산염에서 수산화기를 형성함으로 인해 pH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조류가 번성했다. 호소수의 조류가 번성했다. 그 수계는 pH가 올라가고 그리고 알칼리도의 양은 변화가 없다. 알칼리도가 소모된다. 이 말 틀렸어요. 알칼리도의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탁도가 증가한다. 침전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수계가 바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류가 번성하지 않고 폭기만 시켜도 또 바뀝니다. 자, 폭기라는 것은요, 물에다가 공기를 계속 집어넣는 건데, 자, 공기는 수계랑 계속 접촉하면서 기체와 액체 사이에 물질이 서로 이동을 해요. 우리가 용존산소가 증가하는 조건, 그래서 탈기계수, 제폭기계수 공부할 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기상과 액상의 물질이 이동하는 걸 이중경박설, 그리고 또 헨리의 법칙, 루이제 이러한 식으로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물에 기체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기체가 막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녹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기포로 나오는 작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럴 때 이 폭기를 시키게 되면 기체가 막 들어가서 다시 나올 만큼 많이 시키는 것인데, 이때 물에 알칼리도가 충분할 때와 알칼리도가 부족할 때 pH의 변화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알칼리도가 충분하다, 즉 예를 들면 호소수를 폭기시켰다. 그러면 앞서서 반응 있죠. 이 반응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폭기를 시켰더니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로 막 들어왔는데 그러면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산화탄소가 자꾸 날아가네. 그래서 계속 폭기를 시켜서 날아가게 되면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다시 이걸 채워줘요. 다시 채워주기 때문에 이 폭기를 시키면서 기체가 날아가면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채워주니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녹아 들어오지를 못하고 폭기를 시킴으로 인해서 수중에 있던 탄산가스는 휘발되어 날아가 버리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여기 상태 변화가 계속 일어나서 다시 알칼리도의 변화는 없지만 폭기를 시켰을 때 pH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알칼리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칼리도가 부족하면은 수계에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거나 들어올 때 물론 날아가면은 얘네들이 부족하지만 들어오면 이게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알칼리도가 다시 보충해주는 게 없으니까 날아가면 부족하네? 그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왔을 때 다시 녹여버려요. 앞서서는 날아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면 얘네들이 많구나.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중탄산염으로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날아가서 부족하면 중탄산염이 이산화탄소를 채워버리니까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수계에 이동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체적으로 만족을 시키니까. 그런데 수계에 물 중에 알칼리도가 부족하게 되면 계속 날아가네, 이산화탄소가 부족해. 그러면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수중으로 녹아 들어오게 되죠. 분압차가 생기게 되고 농도차가 생기게 되면 그 농도차와 분압차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물질이 이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면 탄산가스가 많은 물은 아까 부식성이라 그랬어요. pH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pH가 낮아집니다. 알칼리도가 부족한 물은. 폭기를 시키게 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들어와서 pH가 낮아지는 약산성이 돼요. 즉 깨끗한 증류수였던 수증기가 공기를 통과하면서 pH 5.6의 약산성의 빗물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폭기를 시키게 되면 알칼리도가 부족하면 이렇게 돼요.
강우량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없으니까 이게 이산화탄소가 계속 녹아 들어와서 약산성이 된 거고요. 알칼리도가 충분한 물을 호소수다, 하천수다 이럴 경우에는요.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탄산가스를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수중에 있는 탄산가스가 날아가는 효과를 나타내어서, 그리고 또 알칼리도 유발 물질의 상태 변화를 함으로 인해서 pH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칼리도가 충분하다라는 말을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호소수에라는 말로 끝내요. 그래서 호소수다라고만 주어지면 알칼리도가 풍부하며 조류가 많고 영양소가 많은 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빈영양호라는 말이 붙으면 그때는 말이 틀려져요. 빈영양호라면 영양소가 부족한 깨끗한 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그냥 호소수라고 하면, 또는 부영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하천수라고 한다면 유기물 많고 조류 성장 급성하고 있고, 그리고 알칼리도 충분하고, 그러면 조류가 번성하면 pH가 올라갈 것이다, 침전성이 될 것이다, 폭기를 시키면 pH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pH의 변화가 단순히 뭐 산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조류가 번성하거나 폭기만 시켜도 이렇게 pH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열을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가열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수중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기화되어서 나오겠지요. 예,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부족한 이산화탄소를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보충을 해주면서 pH가 올라가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pH가 산을 집어넣지 않아도 자연계에서 알칼리도가 충분한 물에서는요, 조류가 번성할 때, 폭기가 될 때, 가열을 할 때 pH가 올라가는 쪽으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감이 안 잡히죠. 문제를 하나 끌고 왔어요. 단원 확인 문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호소에 광합성 미생물이 많고 일사량이 많을 때 수질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런 형태로 나와요. 요즘 최근의 문제들은요. 무슨 조건일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얘기했던 pH나 조류의 활동이라든가 각종 반응이나 그리고 그곳에서의 물질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DO의 밤낮 편차가 크고 낮에 pH가 올라간다. 자, 용존산소의 밤낮 편차가 크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일단 문제부터 해석을 할까요? 호수를 얘기해요. 그럼 일반적인 호소수라 하면 부영양화, 즉 영양소 많고 조류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알칼리도 충분한 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광합성 미생물이 많다. 광합성은 뭘 하죠? 아까 CO2 플러스 H2O를 CH2O 플러스 O2로 만들면서 이산화탄소를 소모해요. 그럼 이산화탄소를 소모하면 알칼리도 충분한 물에 조류가 광합성 할 때랑 같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사량이 많다,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광합성 물질이 많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일사량이 많다라고 해줌으로 인해서 광합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조건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조류가 그 굉장히 광합성을 다양하게 하고 있을 때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자, 조류의 특징은 뭡니까? 낮에는 광합성을 해서 용존산소를 만들어요. CO2 플러스 H2O를 햇빛을 받아서 CH2O라는 유기물을 만들고 O2를 만들어요. 낮에 광합성을 할 때는 조류가 만들어낸 산소 때문에 여기는 과포화됩니다. 용존산소가 과포화돼서 용존산소가 넘치는 물이에요. 그래서 용존산소가 굉장히 높아지죠. 커지죠. 자, 밤에는 어떻게 할까요? 밤에는 햇빛이 없어요. 그러면 조류는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게 되면 유기물을 산소로, 그러니까 호기성으로서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가지고 생존을 하는데,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요. 자, 용존산소를 소모해버리죠. 밤에 앞서 낮에 이렇게 유기물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급성장했던 조류가 밤에 일시에 용존산소를 소비시켜버려요. 그래서 낮에는 용존산소가 과포화 상태, 밤에는 부족한 상태. 이렇게 반납 편차가 크다. 일변화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낮에는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는 낮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수질을 측정할 때라고 하면 밤에 가서 측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낮에 활동을 하죠. 그래서 수질을 측정하면 낮의 상태에서 물을 떠와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낮 상태로 기준을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 낮에 pH가 올라간다. 앞서 조류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 알칼리도 유발물질, 즉 호소수는 알칼리도 유발물질이 많기 때문에 알칼리도 유발물질이 상태 변화하면서 pH가 올라가게 되죠. 1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앞서서 우리가 지금 계속 pH의 정의를 하고 조류가 pH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보면서 수계에서 조류가 번상한다, 폭기한다, 가열을 했다 했을 때 pH가 어떻게 변한다를 환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고 있죠. 자, 그다음 물의 정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물의 정화라 하면 수중에 오염물질, 부유물질, 유기물질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조류는 광합성을 함으로 인해서 유기물질을 증가시켜요. 증가시키기 때문에 앞서 탁도 증가시키고 유기물량 증가시키면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 없습니다. pH가 꾸준히 감소한다? 아니에요. 앞서서 호소수, 알칼리도 충분한 물, 조류가 번성할 경우 낮에는 pH가 올라갔다가 밤에는 떨어지는 그런 일교차가 큰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고요. 경도가 증가한다? 자, 경도는요. 지금 얘기 설명을 안 했죠. 자, 경도는 마지막 이제 한 4, 5주 정도에 하게 될 건데 수중에 이가의 양이온 금속을 우리가 당량 걸어서 CaCO3로 환산해서 나타난 게 경도예요. 그래서 경도는 우리가 알기로는 센 물, 침전성을 일으키는 건 맞죠. 근데 경도는 이가의 양이온 금속이 있어야만 늘어납니다. 물론 pH가 올라가면 침전물은 증가하겠습니다만 경도는 이게 침전물이 이가의 양이온 금속이 아니어도 생성되죠. 그러니까 경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경도가 증가하려면 경도 유발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죠. 지금까지 주어진 조건으로는 알 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 기초에 대한 기본적인 개론 정리하는 법과 문제에서 적용해서 푸는 법이 지금 오늘 한번 소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향을 조금 이제 잡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pH 계산. 요 문제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만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pH 계산을 보게 되면은요, 액성이 다른 그럼 산성과 중성, 산성과 알칼리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pH는 NV는 N-V- 이게 뭔 의미인가? 자, N은 뭐라 그랬어요? 노르말 농도. 그럼 equivalent per liter. 그럼 여기 곱하기 부피는 뭐예요? 리터. 그럼 얘는 뭐죠? 당량입니다. 앞서서 환경공학에서 반응은 전부 당량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당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산이 만약에 1당량 있다. 그럼 알칼리를 몇 당량 넣어야 돼요? 1당량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산이 지금 해봤더니 이 노르말 농도에 산이 2리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몇 당량입니까? 4당량에 해당되는 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염기는 얼마인가? 그럼 자, 염기도 4당량이 있어야 중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염기는 얼마? 지금 염기로 주어진 것이 NaOH 1노르말짜리다. 그럼 1노르말짜리에 NaOH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몇 리터가 필요한가? X. 자, 그러면은요, X는 4 이퀴벌런트 나누기 1 이퀴벌런트 per 리터. 그래서 이퀴벌런트 없어지고 당량 없어지고 올라가서 4리터. 그래서 필요한 염기의 양은 4리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중화 적정을 할 때 산이 얼마 있으면 우리가 소요되는 중화하기 위해서 염기는 몇이 필요한가 이러한 계산량, 액량을 계산할 때 주로 이러한 반응을 사용하게 되고요. 다음, 액성이 같은 혼합일 때 액성이 같은 액을 혼합을 한다. 산성 1노르말짜리 예를 들면 산에서 NaOH, 산성이 아니라 NaOH는 알칼리구나. 알칼리로 할게요. NaOH 1노르말 2리터 와, 그 다음에 CaOH2 수산화 칼슘 1노르말짜리 3리터를 섞었다. 그랬을 때 이 용액의 노르말, 혼합액의 노르말 농도는 몇인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
이퀴벌런트 per 리터 곱하기 2리터 하면 당량만 남고요. 그 다음에 얘도 1노르말이에요. NaCaOH2 2당량짜리인데 근데 지금 2당량짜리가 1노르말로 만들어진 거예요. 희석돼서. 자, 그렇죠? 그러면 1 이퀴벌런트 per 리터 곱하기 3리터 하면 얘도 나오죠. 그럼 총 당량은 얼마입니까? 2 더하기 3에서 5당량입니다. 근데 용액의 총량은 얼마예요? 자, 이게 용액의 총량은 지금 5당량. 5당량인데 N 다시 곱하기 지금 뭐예요? 이게 2리터와 3리터가 섞인 거는 변함이 없죠. 2 더하기 3리터.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5당량이니까 5당량은 N 곱하기 5리터. 따라서 혼합액의 당량은 2 더하기 3이죠. 5 이퀴벌런트 나누기 5리터 해서 1노르말이 되는 것이죠. 원래 이거 문제가 너무 쉽네. 1노르말짜리 1노르말 섞었으니까 1노르말이 되는 거죠. 2노르말 더하기 3노르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액량을 혼합을 시켰을 때 그 혼합액의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하라. 이러한 것들.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같은 유형으로서 BOD나 DO의 부하량 계산하는 거 이건 전부 다 또 이 계산법에서 파생되어서 또 번져나가는 같은 기술들인데 일단은 pH 계산에 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산 1노르말짜리 2리터와 그리고 2노르말짜리 1리터를 섞었을 때 이 섞은 혼합액의 총 노르말은 몇 노르말인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때 액성이 같은 혼합액의 계산,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또 우리가 총 5노르말짜리 용액을 만들고 싶은데 1노르말과 2노르말짜리가 있다. 5노르말 못 만들군요. 10노르말과 2노르말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6노르말짜리 용액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10노르말 몇 리터와 2노르말 몇 리터를 섞어서 얘가 돼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액성이 같을 때는 되고요. 액성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자,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는요. 당량이 높은 액성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산이 2노르말 곱하기 5리터가 있어요. 그리고 염기가 1노르말 곱하기 3리터가 있어요. 그럼 총 당량으로 보게 되면 얘는 10당량이고 염기는 3당량이죠. 그러면 뭐가 많아요? 산이 많아요. 그럼 산에서 이걸 뺍니다. 10당량 빼기 3당량 하게 되면은 7당량이 남고요. 이것이 모르겠는데 이게 총 용액은 얼마 있습니까? 5리터와 3리터를 섞었으니까 8리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과 염기를 혼합한 혼합액의 당량, 이거 노르말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얘는 염기가 될 수는 없죠. 염기는 이미 다 중화되고 없어지고 남아있는 산으로만 산의 당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N은 8분의 7 이퀴벌런트 per 리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산성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산성 2노르말짜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염기가 들어와서요. 1. 몇 노르말이 된 거죠? 1.259가 된가요? 1.125 노르말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액성이 서로 다를 때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pH합니다. 자, 여기는요 정말 화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소요 액량을 계산하는 정도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pH는 어떠한 반응에 있었을 때 소요되는 약품의 양이라든가 또는 그 결과로서 어떠한 상태가 된다라는 걸 추정할 때도 이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pH가 적용되는 것,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물론 단원 확인 문제에 있으니까 저 이제 풀이 과정이랑 다 있습니다만 지금 내가 오늘 수업 들은 것만으로 충분히 되는가 확인하는 용도겠죠. 자, 여기 대문자 M입니다. 대문자 M이면은요, 몰 농도예요. 자, 그러면 1몰 per 리터죠.
H2SO4 20ml입니다. 자, H2SO4는요, 1몰일 때 몇 당량? 2당량이에요. EH 플러스 SO4 2마이너이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가 2당량, 2몰이 나옵니다. 따라서 2당량이 되고요. 이거 곱하기 20ml입니다. 자, 그러면 몰 없어지면서 노르말 당량이고요. 노르말 N 곱하기 V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건 당량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1몰 농도, NaOH죠. 자, NaOH는 1몰 농도는 1당량입니다. Na 플러스 OH 마이너 1당량이 나오죠. 그래서 1몰 농도, 이것도 똑같이 계산을 해준다면 1몰은 1당량이고요. 이게 X 밀리리터에 같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몰 퍼 리터 양쪽이 다 없어지고요. 몰 없어지고 되고요. 이큐벌런트 없어집니다. 그리고 밀리리터 없어지죠. 그러면은 지금 X 밀리리터라는 거, 요거만 한건 이제 요거 원래 밀리리터로 주어졌으니까 그냥 X 값만 구하면 돼요.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2 곱하기 20. 여기는 없어요. 자, 제가 지금 H2SO4 분자량 계산했나요? 안 했어요. NaOH 분자량 계산했나요? 안 했어요. 당량이 알게 되면은요, 사실상 H2SO4 몰 농도를 줘줬는데 1몰 농도가 몇 당량인가만 알면 사실 분자량 계산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얘가 액상이 아니라 만약 고상으로서 몇 g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몰 분자량을 계산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액체, 용액으로만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따라서 답은 40ml, 2 곱하기 20. 간단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주 나오진 않지만요. 이런 수준의 베이스의 문제들은 진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빈도수가 결코 낮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pH가 적용되는 것들을 다시 글자로 한번, 문자로, 눈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계속 말했던 것이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수질 변화. 오염물질이 들어오거나 또는 수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그 안에 있는 성분이라든가 전후 상황을 다 파악하지 않아도, 자료가 없어도 pH는 단순하게 바로 딱 찍으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계측값인데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그 다음에 약품 주입량을 결정과 반응의 적합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또는 인자라는 것이며, 그리고 비단 화학적 반응뿐만 아니라요, 생물학적 반응에 있었을 때도 우리가 처리에 적용하고자 하는 생물이 적합한 환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반응조 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pH는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게 되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안 나오는 데가 없는데 단지 지금은 우리가 개념 정리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개념을 아시면 이후에 pH가 어떻다라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되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호소수다라는 만으로도 알칼리도가 충분하며 영양소가 풍부하고 조류가 잘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처럼 pH가 어떠한 반응조에서 pH가 어떻다? 그러면 이 반응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아니다. 이 반응에서는 뭔가가 부족하고 있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pH에 있었을 때 마지막. 자, 이게 잘 기출 문제가 안 나와서 사실상 그렇게 pH 하면서 많이 강조 안 했던 부분인데 올해 6월 이전에 4월과 5월이었나요? 3월과 5월이었나? 4월이었나? 이제 경기도의 경력직과 그 다음에 시험이 2번이나 있었죠. 연구사 시험, 경력직과 연구사 시험이 2번 있었어요. 연구사와 9급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완충 용액에 대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많이 활용한 문제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빈도수가 높지는 않으나 아주 안 나오는 분야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 내용을 알기만 하면 돼요. 자, 완충 용액이다, 완충 작용이다 라는 개념은 이해하셔야죠. 완충은 뭡니까? 충격을 완화시키는. 자, 그러면 수계에 수소나 수산화기가 들어오게 되면 산이 들어오고 연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급격하게 pH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어요. 자, 환경에 있었을 때
그 변화가 빠르다라는 것은요, 오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영양화도 원래는 자연적 천이 과정인데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 천이 과정 속도가 엄청 빨라지다 보니까 그 속도에 우리 생물들, 자연 환경이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니까 오염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자, pH가 급격하게 변해요. 그럼 뭐죠? 거기에 있는 생물체가 위험하죠. 환경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염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완충용액이고요. 그 완충용액이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도록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완충작용이라고 하죠. 특히 pH에 있었을 때는 산이나 연기가 들어왔을 때 pH가 급변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완화시켜주는 것을 완충작용,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완충용액은요, 산이 들어오면 앞서서 이산화탄소가 막 소모가 됐을 때 걔를 보충해주는 물질, 알칼리 유발 물질이 있었죠. 자, 그러면 완충용액도 산이 들어오면 걔를 잡아서 없애주거나 또는 산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을 대체해서 산을 만들어줄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면 산을 설명하기가 쉽겠죠. 자, 산일 경우에는 그 강산이라고 하면요, 대표적인 강산이 H2SO4 황산입니다. 자, 황산 같은 경우에는 강산이에요. 자,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EH 플러스 SO4 E 마이너로 해리가 되는데, 강산은 얘가 수소이온이 많기 때문에 강산이라 그러죠. 얘가 100개가 들어가면 98개가 다 해리가 되고, 해리가 안 되는 게 2개 미만이에요. 그래서 다 해리가 되는 게 강산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약산은요, CH3COOH, 아세트산이 대표적인 약산이죠. 자, 그럼 얘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 수소이온과 CH3COO 마이너로 해리가 되는데, 얘는 한 20-30개만 이렇게 해리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이대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많이 안 생성되기 때문에 약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산의 작은 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염기는 SO4E-는 수소를 붙잡는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가서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강산의 염기는, 짝염기는 약염기라고 표현합니다. 수소를 잘 붙잡지 못하는. 자, 그러면 여기 약산이죠. 약산은 얘가 산인데 짝염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CH3COO-는요, 수소를 붙잡는 능력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하냐면 강염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가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칼륨은 굉장히 이온화 경량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게 되면 K 플러스 CH3COO-가 되는데, 얘랑 이제 아세트산과는 반대로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해리가 돼 있어요. 그럼 수계에 얘도 많고 이것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 물에 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양이온이 증가하겠죠. 양이온이 증가하는데 얘는 양이온이 증가하면은 이 칼륨은 자기가 결합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륨보다 얘가 힘이 약하니까 얘가 뭐죠? 얘보다 힘이 약한 게 수소예요. 수소가 들어오면 이 칼륨과 해리되어 있던 CH3COO-가 수소랑 결합해서 이쪽으로 변해버립니다. 또 산소,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죠? 부족하면 얘는 이미 다 해리돼서 없어요. 그러면은 양이온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가 다시 수소이온을 맞추기 위해서 해리가 돼요. 안 돼 있던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완충용액은 주로 산에서는 약산과 그 짝염기인 강염기의 염을, 즉 강염기의 염을 함유한 이거죠. 강염기를 함유한 물질이에요, 용액. 근데 이때는 얘보다 훨씬 더 해리 능력이 강한 거랑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강염기의 염을 함유한 용액이 완충용액이 되고요.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염기도 강염기보다는 약염기로서 이 약염기가 해리될 수 있는 여유분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충용액은 약산과 그 약산의 강염기의 염을 함유한 용액과 그다음에 약염기와 그 약염기의 간산의 염을 함유한 용액을 섞으면 산에 대한 완충용액 그리고 염기에 대한 완충용액이 돼요.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교재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적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 뭐냐면 바로 완충 방정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였죠. 자, 그래서 완충 방정식은 핸더슨 하셀바흐 이
식인데 pH는 pKa 이게는 산의 이온화 상수입니다. 거기에 P를 붙였으니까 바로 역수의 로그를 했다는 소리예요. 자, pH는 뭐죠? 아까 pH의 정의가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로그를 상용대수를 붙인 거. 그럼 pOH는 OH-의 몰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를 붙인 거. 자, pKa는요, Ka, 즉 산의 이온화 상수의 역수의 상용대수를 붙인 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로그 염기의 몰 농도 퍼 산의 몰 농도, 염기의 몰 농도를 산의 몰 농도로 나눈 로그 값으로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계산 문제가 하나 더 집어넣을까 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단원 확인 문제 풀 때 요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고요. 약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산화 한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